자, 미술관을 다운받아서 보시고, 자, 그래서 바로 합시다. 빨리 해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미술관에 대한 내용 바로 그냥 들어가면, 잠깐만, 여기 너무 밝다. 저 커튼도 잠깐 좀 칠게요. 그래서 미술관은 우리가 미술관 대표적인 우리 지금 문화시설에 대한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화시설에 들어가죠. 저번 시에 했던 뭐 도서관도 문화시설을 할 수 있지만 도서관은 그래도 교육시설에 좀 가깝고 미술관 박물관은 대표적인 문화시설인데 특히 이제 박물관 같은 경우는 뭐죠? 이렇게 정의를 먼저 내리면 뭐 어떤 역사적 산물이나 문화적 산물들을 어떻게 한다? 수집하고 보관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조사하고도 같이 해요. 그래서 뭐 복원도 하고 연구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전시만 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실제 그런 것들도 다 한다는 거. 그리고 교육도 하는 시설이죠. 그리고 요즘 뭐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에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뭐 들어가죠. 무슨 교육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들어가고 또 기타 융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시설, 다른 어떤 그런 레저의 기능들을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박물관이 점차 이렇게 약간 전체적인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특징은 공공건축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드물고, 물론 조그만 조그만 박물관이라든가 조그만 뭐 미술 갤러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업에서.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미술관 박물관은 보통 지방자치단체나 보통 이제 국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공공건축에 들어가니까, 공공건축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어느 일정의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은 실제로 거기에 이제 공모 설계에 참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미술관도 뭐 박물관이나 이런 거에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미술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문화유산들 중에서 미술품이라든지 뭐 회화라든지 뭐 조각이라든지 뭐 기타 뭐 공예, 사진 뭐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수집하고 보관하고 전시하고 교육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시설에 비해서 또 공간을 어떤 전시 공간의 어떤 그런 구성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또는 전시 공간이 연결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그런 건축물하고 좀 다른 특징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먼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 넘어가면, 그래서 요거는 그냥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분류한 거고, 그래서 전시, 교육, 정리보관, 조사, 연구, 휴식, 오락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스페이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랬을 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되고. 자, 그리고 보면, 그래서 계획의 전제를 보면 연구를 위한 문화 공간이다. 라고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아우르는 공간이고. 자, 그리고 우리 계획할 때 주안점이라고 한다면 전시 공간을 내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전시 공간을 어떻게 내가 구성한다고 한다는 거는 조금씩 달라요. 어떤 그 전시물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 전시물을 어떻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자연사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뭐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뭔가 시대순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순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순회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다면 순회 형식이 뭐 이렇게 강제순환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서로 연관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중앙홀에서 뭐 들어가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전시물을 어떻게 전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획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계획의 모티브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시 공간의 구성과 순회 형식.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전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단위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 구성은 어떤 전시물을 전시할 건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뭐 미술품인지 아니면 뭐 옛날에 고 문서인지 뭐 장비인지 뭐 이런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뭐 영상 전시한다든지 뭐 이런 수도 있으니까 어떤 전시관이냐, 어떤 전시물을 전시하냐에 따라서 각각의 전시 공간이 어떻게 되고 그 전시 공간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순회 형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전시 계획이라는 거예요. 전시 계획.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미술관 특히 박물관 같은 거 설계하기 전에 먼저 전시 계획을 먼저 해요. 전시 계획. 그건 누가 하냐면 건축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가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이렇게 문헌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시할 건지 전시 계획을 해요. 그게 나오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전시 공간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시 기획만 전시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전시만 전문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뭐냐면 항상 그런 것도 연구한다기보다도 그 조사 분석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중요하다. 전시 기획이. 그리고 이제 뭐 지역 문화의 구실점이 되는 거고, 아무튼 국가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가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구실점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갈수록 단순하게 뭐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체험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강조되고 있어요. 체험. 단순한 교육을 떠나서 내가 실제로 뭐 만들어 보고, 거기서 뭐 그런 체험적인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지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전시 중심이었다가 이제 교육 연구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은 지역사회 서로 참가해가지고 만들어보고 체험하는 쪽으로 이제 그런 기능들이 많이 좀 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이쪽이구나. 자, 그렇다. 그래서 동선 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동선 계획이 다른 거하고는 좀, 종이가 동선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동선 계획은, 그렇죠, 뭐. 위에 있는 내용은, 위에 있는, 동선 계획, 전시관의 동선 계획은, 규모, 공간 구성, 공간은 어떤 구성으로 하고, 위치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배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런 거에 따라서 되고,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은 뭐, 그냥 보고 넘어가고. 자, 그리고 보통 전시실에서의 그 순회 형식은 한번 주축으로 들어와서 주 동선이 결정이 되면, 그 반대로 가는 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올 수는 없다.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서 출구까지 한 방향으로만 가고, 돌아오는 사람이랑 같이 마주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시 순회해가지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순으로 한다. 그래서 중간에 교차하거나 동선 계획할 때 역순으로 하는 거는 피해라. 교차해도 안 되고, 물론 교차할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중앙 홀 형식이면은 홀에서 한번 교차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좀 피하고, 동선 계획을 할 때는 피하고, 역순으로 오는 것들도 피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전시 공간은 우리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전시실과 실을 연속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거를 우리 관람객이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의도함에 따라 그런 뭐 공간을 내가 배치하면 의도함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전시 관람객이 요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여기 들어왔으니까 저쪽 방향으로 가면 되는구나. 어느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동선을 전시 공간의 연속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그죠?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거는 관람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되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작품과 긴밀하게 교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작품과 긴밀히 교감한다는 거는 뭔가 집중성을 발휘하고 뭐 조도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뭐 회화의 뭐 크기라든가 또는 뭐 조각물의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거리랑 뭐 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라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긴밀하게 교감할 수 있게 하라. 약간 좀 극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요즘 같은 경우 저기 국립박물관 가보면은 뭐 어두운 곳 굉장히 보통 우리가 중앙에다가 밝은 곳에다가 천창이 있으면은 빛이 한 곳으로 가운데로 모여가지고 가운데 조각 전시를 한다든가 메인이 되는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조명을 어둡게 해놓고 주변에 다 검은색으로 빛을 흡수하게 해놓고 스포트라이트만 딱 중앙에다 해가지고 아까 극적인 그런 효과를 얻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국립박물관에도 있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박물관에도 그렇게 요즘 많이 표현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의미인 거예요. 교감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거. 그렇다. 동서체계를 쉽게 지각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하는 거. 동서체계를 쉽게 지각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간 지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제가 사실은 논문을 미술관으로 논문 썼답니다. 내가 논문 썼는데, 미술관 같은 거 논문 쓸 때 이제 공간을 지각하는 거잖아. 여기 보면 공간 지각이라는 게 나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공간 지각. 공간을 지각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안에서의 어떤 공간과 작품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간의 지각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공간이 열리고 닫히고 계고부가 있고, 계고부가 있으면 내가 그쪽으로 가거든. 그래서 내가 가려면 그 계고부와 연결되는 것들을 쉽게 동선 체계를 지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라. 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뭐 시지각에 의한 공간의 지각, 뭐 이런 것들이 동선 계획할 때 다 녹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면 되고, 좀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고. 자, 그리고 기본 원리는 아까 그 내용이죠. 관람객의 흐름을 의도하는 대로 내가 의도할 수 해야 되고, 그리고 막힘이 없어야 되고, 중간에 가다가 막히거나 뭐 끊기거나 교체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또 필요하면 당연히 안 되겠고, 전후좌우를 다 볼 수 있게요. 내가 있을 때 공간 지각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되고,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한 중심 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깐 스쳐져 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또는 지나가다가 외부 뭐 공간이 있어서 그 외부 공간을 보고 내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밖으로 나갔을 때, 아, 여기가 내가 중간에 아까 봤던 외부 공간이 여기였구나. 야외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단서를 제공해주면은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뭐 동선 계획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항상 기본적인 거지만 항상 주출입구는 일반 관람객용이 있고 이제 서비스 동선 그리고 관리자 동선은 항상 분리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박물관도 뭐 그렇게 하고, 특히 박물관 같은 경우는 수장고 쪽으로 이렇게 뭐 물품이라든가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장고 쪽에 바로 파킹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리프트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들을 대부분이 갖추고 있어요. 큰 규모가 있는 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비스 동선이랑 일반 관람자 동선은 당연히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오디토리움 같은 경우는, 오디토리움이라는 거는 무슨 음악당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강당이라든지 교육을 위한 그거를 뭐 오디토리움이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강당이라든지 이런 시설, 교육을 위한 시설들 같은 경우는 뭐 주출입구를 통해서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동선을 분리할 필요는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현관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는, 옆으로 사이드로 들어가는 걸 수도 있을 테고, 외부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오디토리움 같은 경우는 강당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리고 단체라든가 개인을 좀 분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자, 상설전시상과 특별전시상이 보통 있어요.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는. 상설전시상은 뭐예요?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 박물관에 항상 있는 그런 전시물이에요.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특별전시상 같은 경우는 기획전시라고 해가지고 그때마다 시즌마다 달리하는 그런 물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다르죠. 뭐 로댕 특별 로댕과 작품을 뭐 원품이 아니라도 뭐 가품이라도 어디 협조를 받아가지고 어떤 다른 박물관에서 가져와서 전시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기획전시를. 그래서 기획전시 공간이랑 일반 전시 공간을 상설전시 같은 거 항상 있는 거고 변하지 않는. 뭐 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그때마다 시즌이건 뭐 달마다 해가지고 바뀌는 거를 특별전시 또는 기획전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구를 분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면 분리할 수 있다.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입장객을 달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특별전시나 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돈을 따로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입구에서 그거를 분리해야 돼. 중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있으면. 보통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보통 특별전시장이 먼저 있어요. 기획전시가. 보통은. 그래서 특별전시 같은 경우하고 거기만 봐도 되고, 분리하죠. 거기만 또 입장료를 다른 금액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구를 별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경우가 좀 드물긴 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해요.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거의 뭐 특별 전시 한다 하더라도 그냥 거의 같은 금액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그렇다. 입출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설 전시랑 특별 전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빠르게 넘어가서. 그 다음에 평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전시 공간을 이제 구성할 때 형태를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채꼴형이 있고, 요거는 하나의 그 실을 그냥 보면 돼요. 이거는 근데 뭐 어떻게 뭐 유형적으로 딱 정리된 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사례니까 그냥 보세요. 그래서 부채꼴형 스타일이 있고, 자, 부채꼴 형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전시 공간을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좀 복잡하겠죠. 그리고 내가 선택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보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여기 직사각형 형태가 많죠. 단위 공간을 직사각형 형태로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중간에 또 파티션이라든가 또 아일랜드 전시를 넣어가지고 동선을 내가 원하는 동선으로 전시 계획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동선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원형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동선이 좀 그 안에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원형으로 하면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그 안에 뭐 아일랜드 전시라든가 뭐 특별한 것들이 하나 크게 있으면 좀 그게 또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직사각형, 뭐 부채꼴형 특징이 있고, 가장 많이 쓰는 직사각형처럼 명쾌하고 변화엔 여러 가지 뭐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원형 같은 경우는 축이 없기 때문에 지각이 어렵다. 기존에 축이 없으니까 혼란스럽지만, 또 그걸 이용해서 또 더 잘할 수도 있겠죠. 뭐 무슨 우리 요즘 많이 유행하는 미더 파사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미더 파사드도 많이 전시하는데, 그런 경우에 라운드로 되어 있는 벽에다가 미더 파사드를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쏴가지고 뭐 하는 그런 방식들도 원형을 이용하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원형을 하게 되면은 다양 감각이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런 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특징. 하지만 중앙에다가 이렇게 전시물을, 메인이 된 전시물이 있으면은 또 그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자유로운 형태, 이렇게 자유로운 형태 같은 경우는, 어디야. 이렇게 자유로운 형태 같은 경우도 좀 복잡해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거를 또 활용을 해가지고 또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형태로 하게 되면은 내가 전체를 뭐 파악하기 힘든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리고 작은 실의 조합으로, 이것도 약간 부정형, 아까 그 하나의 블록 형태처럼 작은 실의 조합의 형태로 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특별히 뭐 이렇게 딱히 프로토타입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각각의 전시실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는 거예요. 크기는. 근데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그냥 뭐 가로 세로 비로 하면 되는데, 보통 가로 폭을 6m 정도는 하고, 그러니까 폭을 6m, 그러니까 길이는 고정 2배 정도 보면 돼요. 그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전시실 하나의 크기로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굳이 전시실의 크기를 정하는 방법 중에 마그너스안이랑 티드안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마그너스안 같은 경우는 보통 천창이에요. 위에 보면 하늘을 보면은 천창이 있는 경우가, 박물관 같은 경우는 천창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고추장에 있는 경우도 있고, 정측창에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측창에서 조도들이 보통 가운데로 모여요. 이렇게 측창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모이고, 가운데에 있는 정측광창은 요 벽면으로 조도가 밝아서, 가운데가 조도가 밝아지거나 벽면이 조도가 밝아질 수가 있어요. 뒤에 보면 나오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측창을 가지고 공간의 크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마그너스 아니고, 티드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면 헷갈리는데, 그냥 그 포인트만 얘기하면은, 회화를 보면은 그림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뭐 작은 것도 있지만은 메인이 되는 그림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 크기에 맞춰서 전시실의 폭이 메인이 되는 그 전시물을 그림을 바라봤을 때 내가 그걸 바라보는 적절한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리에 맞춰가지고 공간이 전시실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티드안이라는 내용.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인데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천창이라든지 또는 회화의 크기에 따라서 전시 공간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렇게만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안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뭐 아까 했던 것처럼 폭 같은 경우, 길이 같은 경우는 뭐 전시실의 최소폭은 6m 정도에서 6m, 여기 폭이죠, 폭. 6m에서. 왜냐면 우리가 회화 같은 걸 볼 때 최소한도 한 3m 정도 거리는 떨어져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6m, 8m 정도의 폭을 갖는 게 좋고, 길이는 그거의 2배 정도 보낸다, 길이는. 그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시 공간에 각 유닛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그래서 그 정도 크기로 전시의 단위 공간을 결정을 해라. 자, 그런 내용이고, 자, 해서 보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바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다.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거는. 이러한 유닛들을 이제 전시 공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순회 형식이잖아요. 관람 동선이 제일 중요한데, 자, 관람 동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자, 가장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연속 순회 형식, 연속 순회 형식, 연속 순례 형식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관람자의 동선이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한번 들어오면은, 실에 한번 들어와가지고, 이제 관람을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앞으로만 가요. 뒤로 가면은, 다시 처음에 왔던 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꼭 박물관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 어디야, 실내, 아쿠아리움이라든지, 또는 큰 쇼핑몰 중에서도, 이케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계속 어차피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서 맨 마지막에 큰 거 보기 나오잖아요. 그거에 바로 연속 순회 형식이. 내가 들어가서 강제 동선에 의해서 내가 실들을 이렇게 돌고 처음에 왔던 데 들어오는 거죠. 그럼 처음에 왔던 중간에 홀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포인트가 되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꼭 나오면 뭐가 있어요? 기념품 판매하는 점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연속 순회 형식이 있다. 장단점 이런 걸 보면 만약에 규모가 큰 공간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다시 메인 엔트런스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까. 끝까지 다 가야지만 되잖아. 한 바퀴 다 돌아야지만 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규모가 아주 큰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채택하기는 어렵다. 그냥 소규모에만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은 아니지만 조그만 하나의 유닛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의 실 같은 경우도 파티션을 구분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절로 나가게.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소규모 전시실에나 적합한 거고. 대신에 닿는 벽면 지역이 많아서 조그만 면적 안에서도 훨씬 더 많은 전시물을 우리가 전시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있고. 자, 그렇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한시를 다 막아버려요. 이렇게. 한시를 우리가 막을 수도 있잖아요. 보수하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시를 막고 이렇게 전시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체 동선이 막혀버리니까. 요게 연속 순회 형식, 연속 순례 형식이라고 하고. 자, 요거를 보완한 게 이제 갤러리 형식이에요. 갤러리 형식 같은 경우는 복도가 있는 거예요, 복도. 중간에 갤러리 코리도라는 거는 복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시실이 옆에 있고, 또 복도가 있어요. 이거를 많이 사용하죠. 각각의 복도에서, 이게 중정이 있다고 하면 복도에 들어가서 보고, 또 나와서 복도 가다가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들어가서 보고 또는 지나가기도 할 수 있고 또 복도를 지나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고 들어갔다 나오고 복도 형태인 거죠. 복도가 이거 같은 경우는 복도가 좀 길잖아요. 긴데 좀 복도의 사이즈를 좀 줄이거나 좀 밀집시켜 놓으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공간적인 면에서 효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중규모의 전시 공간에서 많이 이제 쓰는 중대규모에서 쓰는 방법이죠. 요거 같은 건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어떤 하나의 실을 막더라도 그거는 그냥 폐쇄하더라도 그 입구만 막으면 되니까 그런 내가 막아도 되는 특징이 있고 하나의 복도에서 들어갔다 나와 하는 거죠. 내가 필요시 어떤 독립적으로 폐쇄가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복도 같은 경우는 효율을 위해서 좀 줄이는 게 좋잖아요. 줄이는 게 좋은데 이거는 좀 이렇게 많이 한다면 많은 면적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이 복도 자체도 하나의 그냥 전시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복도가 좁으면 문제가 되지만 보통 2.4가 넘어가면은 복도도 전시 공간 다른 어떤 기능을 가지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복도가 너무 큰 거는 넓은 거 좋지 않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갤러리 및 코리도 형식이 있다. 자, 또 하나는 중앙홀 형식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런 박물관 같은 게
많이 쓰는 형식이에요. 들어가가지고 큰 홀이 하나 있고, 그 홀을 중심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거는 코리도 형식, 코리도 대신에 뭐 그냥 홀을 하나 그냥 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전통적인 어떤 오래됐다기보다도 역사가 있는 그런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형태는 이런 홀 형태를, 중앙홀 형태를 이제 많이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성당이라든가 교회 같은 것도 이런 비슷한 형태예요. 들어가자마자 하나의 메인 홀이 중간 가다 보면 하나 가다 보면 나오면, 아까 성당을 일단 취소하고, 그래서 중앙홀 형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앙홀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중앙홀 같은 부분을 이렇게 더 높게 하면은, 더 높게 배치하고, 요 주변에 있는 걸 낮게 하면 자연스럽게 천창이 나오게 돼요, 천창.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아까. 중앙홀 같은 것들을 세우면, 요거는 아니지만, 뭐 굳이 한다면 요건 거죠. 요게 중앙홀이라고 본다면, 뒤에 있는 거를, 중앙홀이 좀 길긴 하지만, 요 뒤에 있는, 주변에 있는 요 부분이 일반식 전시실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천창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의 차 때문에. 천창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천창이 생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조도가 벽면이 밝아져요. 왜냐면 천창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으면은, 이 빛이 벽면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반사돼서 가고, 이쪽에서 오고 반사돼서 오기 때문에 가운데보다 벽면이 좀 밝아져요. 약간, 그리고 분위기가 좀 이렇게 교회처럼 엄숙한 그런 분위기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도가 전시하기에는 좋은 조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 쓰던 그런 방식이에요. 과거에서 많이 쓰던 방식이고. 천창이라든가 고창을 뭐 자연스럽게 계획하기가 쉬워서 방식이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많이 주로 쓰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단점이 뭐냐면 이게 아니에요. 확장이 안 되네요. 확장을 하려면 이 자체가 커져야 되는데 힘들고 홀을 하나 더 만들었는 얘기예요. 만약 코리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으면 되는데, 다 붙이면 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확장을 하거나 확장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홀을 더 키우기도 애매하고 홀을 하나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확장하는데 좀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동선의 혼란도 없고 확장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중앙홀 형식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 보고, 자, 그리고 봅시다. 그래서 됐나? 그렇죠.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고, 자, 그리고 전시 계획은 뭐 천장 전시랑 이제 바닥 전시, 벽면 전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천장 전시했을 때 이제 시야각은 보통 이제 30도에서 45도, 55도, 0도에서 30도 사이가 가장 많이 보이고, 한 55도까지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천창의 각도, 이 정도 여러분 보면 되고. 그래서 보통 천장을 이용한 전시 같은 경우,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 같은 데 가면, 성당 같은 거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거 너무 이게 높고, 보통 우리가 이제 구조물 같은 것들을 많이 다뤄내는 그런 걸 하죠. 뭐, 무슨 비디오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 천장에서 매달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천장에 대한 우리 천장 전시의 안구각 살펴보면 되고, 또 바닥에 했을 때, 바닥각 같은 경우는 내가 중심으로 80도 정도, 내 중심으로 80도 밑에서 전시하는, 바로 밑에서 전시하는 거죠. 하한 시야각은 80도, 67도 정도 사이에서 전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시 계획에는 천장 부분에서 전시하는 방법과 바닥에서 전시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가장 메인이 되는 게 이제 벽면 전시죠. 벽면 전시 같은 경우도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벽면에서 이제 회화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간이 결정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회화가 크면 클수록 더 멀리서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그 회화가 한눈에 들어오는 각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도가. 그래서 좌우로도 있고, 위아래도 있는 거예요. 좌우 같은 경우는 45도 안에 건물, 하나의 어떤 그런 작품이 45도 각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높이는 이제 위아래로 27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 거의 한 45도, 50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45도, 50도 정도 안에 시야각 안에 그게 건물이 들어오려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조그만 그림 같은 경우는 가까이서 이렇게 봐도 되지만, 메인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이렇게 연속 순회 형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실에서는 뭐 메인이 되는 큰
큰 그런 회화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전시실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야각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고 봅시다. 그 특수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노라마 전시 같은 거. 파노라마 전시는 그냥 그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연속적인 어떤 그런 시간적인 그런 내용들을 기록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파노라마 전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펼쳐지는 거, 연대기 손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고자 할 때 쓰는 게 파노라마 전시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벽면에다가 여러 가지 뭐 입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전시 기법이 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파노라마 전시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영상 전시라든가 뭐 미디어 파사들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이것도 다 전시 기획 안에 들어가는 건데, 보통 이런 전시를, 우리가 전시 기법을 우리가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거는 건축가가 하는 게 아니라 전시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시 기획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래서 시공테크 같은 회사 같은데, 가면 그런 데서는 조금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뭐 파노라마 형태로 전시할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디오라마 형태로 전시할 건지, 아니면 모형 형태로 전시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고, 거기에다가 뭐 영상 같은 거가 들어가고 하면은 굉장히 그 난이도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크죠. 단가라든가, 장비의 단가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크죠. 자, 어쨌든 그런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전시입니다. 파노라마 전시는 연속적인 어떤 그런 뭐 연대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거 있고, 그래서 그거를 뭐 사진이라든가 그래픽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또는 모형이라든지, 자, 그런 거를 가지고 하는 전시 기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특정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건데, 시간 상황을 딱 고정해서 내가 그 상황 안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전시하는 기법도 있어요. 그게 디오라마 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성직자의 삶이면 성직자가 뭐 어떤 상황,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디오라마 형태로 이렇게 꾸며서 마치 내가 그 옆에서 그냥 있는 것처럼 거기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 이제 디오라마 형식으로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주제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현장에 마치 있는 것처럼 전시하고자 할 때 쓰는 것이 디오라마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라고 하죠. 라고 하는 거. 아일랜드는 그냥 아일랜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벽면 전시를 기본으로 하는데, 벽면 전시를 보통 기본으로 벽면 전시라든가 뭐 천정 전시 뭐 이렇게 바다 전시 있는데, 아일랜드를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일랜드죠. 그래서 뭐 구조물이라든지 또 메인이 되는 어떤 뭐 과거의 뭐 어떤 뭐 장비라든지 이런 거, 또는 뭐 그게 장비가 아니고면은 실제 장비가 아니면 그냥 뭐 전시를 갖다가 이제 가운데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벽이나 천장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의 그냥 섬처럼 아일랜드처럼 가운데다가 해서 하나의 그거를 중심으로 동선이 유도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아일랜드 전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하모니카 전시라고 하는 기법이 일반적으로 나눠서 뭐 여러분들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뭐 항상 이렇게 뭐 유리 박스 안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뭐 무슨 몇 년대에 뭐 있었고, 주로 이제 뭐 역사 박물관이라고 연대기 순으로 하는 박물관 같은 경우는 보통 지역에 있는 박물관 보면은 뭐 저런 형태들이 많아요. 주로 지역의 역사를 담는 그런 박물관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연대기 순으로 할 때 유리 박스 안에 그래서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예전에 뭐 유물 같은 것들, 뭐 책이라든지 뭐 농기구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배치한 경우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이게 하모니카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하는 거. 하모니카 전시 방법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영상 전시 같은 거 요즘 많이 하는 그런 기법들이죠.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옛날에는 영상 전시 콘텐츠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영상 전시물을 만들면은 부르는 게 값이 없잖아요. 부르는. 그래서 이거 전시하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영상 전시물을 만들었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상 전시가 상당히 블루오션이 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막 AI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쉽게 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영상 전시가 이런 것들도 조금 시대가 바뀌면서 뭔가 이렇게 좀 조그만 뭐 업체들도 이렇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자, 그래서 영상으로 하는 영상 전시 기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뭐 애니메이션이든 뭐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은 뭐 인형이든 모래 뭐 아트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그냥 종합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여기까지를 기획을 해보면 우리 미술가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어떤 전시물을 어떤 공간에다가 어떻게 보여줄 거냐 뭐 이런 게 사실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의 형태를 그 단위 공간의 형태를 잡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뭐 아일랜드랑 벽면 전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일랜드, 벽면 전시, 하모니카, 디오라마, 파노라마를 거의 동시적으로 섞어서 하나의 그 단위 전시실에다가 그거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전시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형태로 전시해야 되는지가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이게 뭐 전시 기획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간을 디자인하는 우리가 그 건축가들도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되면은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또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전시 순회 방식을 결정을 하는 거죠.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연속 순회 할 건지, 중앙 형식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코리도 형식, 복도 형식을 할 건지. 이것들이 딱 하나만 결정된 게 아니라 다 조합이 되는 거예요. 중앙홀도 있으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복도 형식으로 가고. 그래서 중앙홀 형식이 가장, 약간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냐 방향을 알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중앙홀 형식으로 어느 정도 내가 중심성을 잡고 그 주변에다가 복도 형태로 만들어 놓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연속순회가 하는 경우도 있고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형태, 세 가지 형태를 다 동시에 이제 같이 섞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하나만 딱 하는 경우는 없고 같이 섞어서 막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간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 전시할 건지를 이제 그거를 분류하고 조사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전시 기획이 항상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작품을 어떻게 전시하려면 그 작품을 모아놓고 그걸 분류하잖아요. 뭐 시대선으로 분류할지, 뭐 어떻게 뭐 종류별로 분류할지 그 작업을 하는 게 보통 전시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했다고 한다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수장고가 또 필요해요. 수장고. 우리가 전시공간,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는 미술품을 뭐 전시하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보관하고 유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뭐 유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장고가 중요하다 하는 거. 그래서 수장고 같은 경우는 뭐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또는 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되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영향을 입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북향이라든지 또는 제하라든지 이런 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자율체감 수장고는 우리 도서관에도 수장고 있었잖아요.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박물관과 수장고는 더 중요해서 수장고는 기본적으로 강제 설비, 급배기 설비를 갖춰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수장고 같은 경우도 적재하중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뭐 해야 되고 자연채광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퇴색이 되니까 빛을 받으면 퇴색이 되고 조도 같은 경우도 낮은 조도로 인공 조명을 하더라도 낮은 조명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수장고는 항상 이제 리프트 외부에서 바로 진입하시는 리프트 여기는 없지만 리프트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거죠. 그런 리프트, 엘리베이터 요소가 필요하고 안에서도 무단차로 해서 쉽게 운반할 수 있는 거. 요즘 또 수장고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약간 오픈 시장고도 약간 유행이잖아요. 뭐 규모가 큰 이런 중요한 뭐 이런 뭐 자료들을 보관하는 그 박물관 말고 그냥 기증품이라든지 뭐 간단한 이런 것들 하는 경우에는 수장을 하면서 또 그거를 전시할 수 있는 오픈 수장고도 요즘 많이 좀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오픈 수장고 형태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수장고는 이제 그죠. 증축도 이제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죠. 왜냐면 계속 이제 쌓이니까 자료 같은 게 쌓일 수 있으니까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라라고 하는 거. 거의 다 왔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박물관이나 또는 미술관에 채광 우리가 조명은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 채광이고 인공 조명이 있어요. 두 개 다 적절하게 이제 혼합을 해야 되는데 자연 채광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측광창이라는 게 뭐지? 일반적으로 우리 정광창이라고 하는 건 보통 정광창이라는 건 천창을 얘기하는 거고 측광창은 옆에서 오는 창을 얘기해요. 이게 측창이죠. 측광창. 측광창 같은 경우는 전시에 유리할까요? 안 유리할까요?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옆에서 빛이 오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광창을 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인공조명을 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측광창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소규모 아니면은 보통은 측광창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광창, 천창 형식이에요. 정광창이라는 건 천창 형식인데 여기 천창 형식으로 하게 되면 빛이 보통 일반적으로 빛이 직사광선이 있고 그리고 청공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빛에는 품질이 있어요. 우리 어떤 빛의 종류가 있냐면 오늘 같은 날은 어때요? 햇빛이 밝잖아요. 이 직사광선에 들어와요. 직사광선이 엄청나게 이게 눈에 피로를 줘. 피로가 세가지고 책도 잘 안 보여요. 지금 내가 지금 커튼 쳐놨잖아요. 강의실에서 만약에 직사광선에 들어와 봐요. 그러면 휘도 때문에 우리가 방해된단 말이에요. 집중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직사광선이 있고 또 근데 구름이 있는 해가 보이지 않는 구름이 낀 날도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빛이에요? 그거는 구름에 산란돼가지고 반사돼서 오는 광원이에요. 자, 그거를 우리가 청공광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창을 이렇게 계획할 때는 직사광선이랑 청공광을 다 같이 고려해줘야 되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천창을 했더니 어떻게 빛이 오나 봤더니 직사광선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청공광이 오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부터 밝아지고 아래서부터 어두워지긴 하지만 중앙이 밝더라고요. 천창을 하게 되니까. 천창을 하면은 중앙 부분이 밝아지더라. 그러면 여기 어떤 천창을 하면 어떨 때 유리해요? 중앙에다 뭔가 이렇게 뭐 상징적인 뭐 조각이라든지 조형물 넣는다든지 아일랜드 전시할 때는 천창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천창 이렇게 지금 천창 측광 정광창 형식 탑라이트 형식 정광창 형식 같은 경우 전시실의 중앙부가 가장 밝은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일랜드 전시로 중앙에다가 어떤 뭐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시하고 할 때는 이게 정광창, 탑라이트, 천창 형식, 정광창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그냥 천창에다가 하면 돼. 천창 형식으로 하는 게 좋다. 근데 뭐 벽면 전시는 상대적으로 좀 어두워요. 뭐예요? 벽에서 오긴 하지만 일로 먼저 오지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 가운데로 많이 쏘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2배 코너보다는 조금 더 밝아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벽면 전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죠. 불리하다기보다도 이제 조금 불리할 수 있겠죠. 실제로 불리하단 말이에요. 뭐 가운데가 밝으니까 벽이 어두워요. 어두우면은 아무래도 시선이 가운데 좀 쏠리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 맞아. 그런 내용이 있고 유리 케이스 같은 거를 넣게 되면 또 반사될 수 있어가지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광창, 측광창 여기 있다. 그냥 창문이 위에 있냐? 옆에 있냐? 자, 요거 말고 고측창이에요. 고측광창, 고측광창이고 정측광창 형식. 말이 어려운게 우리는 말이 더 어려운데 정측광창 이거 뭐? 자, 그냥 고측창이래. 고측창. 보통 고측창이라면은 우리 측창이 위에 있는 거겠지. 위에 측창이 위에 있다. 위에 있는 창.
그리고 정측광창은 그 위에 있는 창을 좀 줄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가장, 요게, 그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탑라이트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도 조도가 가운데에 다 쏠리게 돼 있어요. 가운데 측창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무슨 여러분 환기미술관 같은데 여러분 미술관 중에서 환기미술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측창으로 되어 있어요. 고측창으로, 고측광창 형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장 부분에 채광을 하는데 전시실 벽면 부분보다, 그러니까 전시실 벽면이 관람자 부분이죠. 가운데보다 이거 가운데가 더 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운데다가 뭔가를 전시하기 좋고, 만약에 벽면에다 전시할 때는 특별한 광원을 이용해가지고 뭐 스포트라이트, 인공 조명으로 스포트라이트로 보완해서 하면 어두운 곳에서 밝아지니까 조금 더 뭐 좀 의미 있다고 해도 뭐 전시 효과 같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화를 설계할 때 벽면에다가 회화 작품을 좀 전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정측광창 형식이에요. 이 측광창을 우리가 고측장을 좀 모여서 안쪽에서 하는 거.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벽면이 밝아져. 이쪽에서 오는 빛은 이쪽에서 오는 광원들, 꼭 그게 직사광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공광, 우리가 서로 반사반사돼서 오는 빛들이 꽤 흐린 날이 여러분들 밤에 불 켜는 그 조도보다 훨씬 더 조도가 더 밝아요. 밖에서 지금 직사광선이 어마어마하게 밝은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흐린 날에 들어오는 요 지금 청공광은 이 형광등보다 훨씬 더 조도가 밝다. 또 품질도 좋고,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벽면이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벽면에다 회화를 전시할 때, 그리고 내가 인공 조명을 설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측광창 형식, 탑사이드 라이트 이 형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고전적으로 많이 써왔다라고 하는 거. 이 특징은 뭐냐면 전시 벽면의 조도가 밝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그래서 이런 형태 많이 쓰잖아요. 이거 보잖아요. 이거 비슷해. 이거 봐요. 이거 정측광창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 이거 그거잖아요. 노틀담 성당이잖아요. 옆에 여기 천창을 이렇게 두게 돼요. 여기도 천창이 하나 있고 두 개. 여기도 구멍 뚫었는데 안 뚫었어요. 여기 천창이 있고 여기도 천창이 있으면 이 빛이 이쪽 들어와서 벽 쪽에다가 이제 조도가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옛날부터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고측정창, 정측광창 형식, 탑사이드 라이트 형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기 있네요. 그치? 노트르담 성당. 그래서 정측광 형식이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조명 계획을 그거 말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인공 조명을 할 때 자연 조명 말고 인공 조명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인공 조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 뭐 체크리스트 정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전시실에 조명 계획할 때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보면 현위를 방지하라. 광원에 대해서. 우리가 광원이 이 형광등 같은 경우는 눈부심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시물 같은 경우는 휘도가 센 광원을 쓰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할로겐이잖아요. 근데 할로겐의 단점이 뭐냐면 광원 자체가 밝아요. 휘도가 좋다니 광원이 밝아서 눈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부심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광원을 숨겨야 되죠. 아니면 광원의 각도를 좀 조절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위를 방지해라. 눈부심을 방지하고 적당한 조도, 당연히 균등한 조명을 해두고 휘도도 마찬가지로 휘도 분포도 적당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어떤 그림자가 생기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림을 보는데 내 너머 뒤쪽에서 광원이 있으면 그림자가 발생되니까 그림자를 발생하지 않을 각도로 해라. 보통 그래서 그 벽면 전시 같은 경우는 뭐 15도에서 45도 사이
뒤에 그림이 없어요. 없는데 15도에서 45도 사이에다가 벽면이 이렇게 있으면 광원을 어디다가 설치하냐면 15도, 15도에서 45도 사이, 15도, 45도 사이, 45도. 요 사이에다가 광원을 배치해주면 요게 15도, 합쳐서 45도, 요 사이에다. 그러니까 35도에 해당되는 거죠. 요 사이, 요 부분에다가 광원을 설치해주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 반사가 안 된다. 너무 이렇게 뒤쪽에다 세우게 되면 이렇게 반사돼서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는 거고. 너무 가깝게 광원을 놓으면은 빛이 쓸어 내려와요. 그래서 뺀지 우리가 회화의 겉면이 막 밝게 타가지고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다가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해라는 거고. 유리 케이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유리 케이스 같은 것도 반사가 되면 안 좋으니까 해라, 뭐 그런 게 잘하라 그런 얘기고. 광색이 있어요. 광색. 우리가 광에도 온도가 있어요. 뭐 백색이 있고 뭐 노란색이 있고 우리 뭐 2.K니 뭐 K니 해가지고 우리가 광색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데, 광색이 여기는 흰색 여기 노란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광색을 하더라도 똑같은 광색으로 통일을 유지해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인공 조명할 때 뭐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거 봤네요. 그래서 아까 그죠? 전시물과 광원의 각도는 15도에서 45도를 유지해라. 요 사이에다가 15도, 45도에다가 광원을 유지해야 서 있는 사람한테 눈부심이 없고, 너무 가깝게 배치하면은 우리가 빛이 흘러내려온다는 거죠. 흘러내려오는 거를 이뤄갈 수 있는 요 각도 정도는 알아두고, 뭐 측창이라든지 이런 것들, 측창이라든가 고측창 형식을 취하면은 자연채광도 같이, 자연채광을 할 때는 고측창, 측창 형식을 하고, 인공조명을 할 때는 요 정도 각도에서 광원을 설치하고, 당연히 눈부심이라든가 휘도라든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광원을 숨기고, 또 확산광을 뭐 활용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공조명을 설치할 때 우리가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있는 기준은 1.5배 기준으로, 눈높이 기준이고, 대각선 방향으로 1.5배가 이상적이다. 1배. 대각선 방향으로 1배. 45도. 45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의 1배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1배니까 45도가 좀 안 되겠네요. 이렇게 1.5배니까 45도네.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광원을 설치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각품 같은 경우는 뭐 꼭 위에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업라이트든지 뭐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서 광원을 잘 숨겨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조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유리면에서 또 반사되는 것도, 우리가 보통 유리 케이스로 쇼케이스 말고 쇼케이스는 상점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유리 케이스를 다 쓰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광원이 반사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맞춰서 광원을 조절해줘서 반사되거나 눈부시거나 하는 것들을 막아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시물에 인공조명을 설치할 때 뭐 체크리스트다 라고 하는, 그거보다도 훨씬 뭐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 거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례는 여러분들 약간 뭐 로댕 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게 강남역에 있는 건가? 강남역이 아니라 어디 거죠? 강남대로가 아니라 신사역인가? 신사역 끝에 있는 거죠. 약간 부정형 형태로. 여러분 부정형 형태로 원형이라든가 부정형 형태로 하면은 조금 혼란스럽잖아요. 그거 혼란스러움을 오히려 더 활용을 해서 할 수도 있다. 로댕 미술관이 그런 아까 부정형의 형태이고, 항상 상설 저지실하고 기획 저지실은 분리가 되지만 주출입구는 같아야 된다는 거. 아무래도 기획 저지실에서는 뭐 이렇게 조금 뭐 특별전 같은 걸 많이 하겠죠. 신진 작가의
뭐 미술품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미대에서 뭐 졸업작품 좀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기획전시 하잖아요. 미술품도 여러분들 팔잖아요. 미술 매매하는 거 굉장히 요즘 유행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미술집 서로 사고 파는 게 그냥 요즘 많이 이렇게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건데, 보통 우리가 저기 미술품 판매할 때 이렇게 대관에서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대관해가지고 전시하고 판매하고 뭐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전시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약간 부정형 형태의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없죠. 사례를 한번 보면, 사례, 그 외에도,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거고, 저는 요거 가봤어요. 여기 여러분들 울릉도 가보면은 울릉도에 독도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독도박물관 형태도 뭔가 이렇게, 약간 중앙홀에서 이렇게, 중앙홀이 하나의 뭐 코리도 형태가 되는 거죠. 중앙홀에서 하나의 실을 이렇게 코리도 형식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중앙홀이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산을 깎아서 만든 거니까 산 쪽에다가 이렇게 옹벽 쪽에다가 산을 깎아서 안에 있는 산 쪽에다가 이렇게 옹벽 형태를 만들어 놓고 소승단 반달 형태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홀에서 이렇게 각각의 실을 연결해서 하는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앙홀 방식과 굳이 그 유형을 뭐 정의하자면 중앙홀 자체가 하나의 뭐 코리도 형식이 돼가지고 중앙홀에서 하나의 실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면 형태를 볼 수 있고, 그 중앙홀에 대한 공간에 대한 디자인은 중앙홀에다가 집중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약간 이쪽에다가는 뭔가 뭐 조각품이든 어떤 뭐 아일랜드 형식 전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천장 전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각각의 실들은 안정된 정신으로 독립된 그런 실이 구성이 돼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느 각도 같은 거 있죠. 뭐 독도가 보이는 각도라든가 이런 데뭐 실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독도 박물관도 이렇게 아주 큰 박물관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배운 내용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나머지 이건 규모가 좀 크니까 넘어가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미술관 박물관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고,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 있는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아마 들어갔을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되고, 자, 그래서 혹시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하겠어요. 질문을 하면 이제 수업이 더 길어지는데,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신적으로 아, 그래, 알았어. 그래. 자, 그럼 질문 없어. 우리 내일도 수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꼭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그러면, 자, 고생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심쿵했어.